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원 2023 IT 교환 공모전의 자유주제 1팀으로 옵시디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윤창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드릴 옵시디언은 일반적인 노트 필기 앱이 아니라 강력한 노트 앱이에요. 노트 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션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건데, 저도 노션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해왔고 다른 노트 필기 앱들도 많이 사용을 해왔지만 저는 이제 지금 옵시디언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옵시디언은 무료이고 유연하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노트 사이에 링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노션 같은 경우는 무료 플랜으로는 한정된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더 이상 생성할 수가 없다고 떠요. 그런데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정말 100% 무료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생성을 하든 간에 별로 신경을 쓸 그게 없다는 것도 있고, 노션 학생 계정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학생 계정에도 학교 이메일에 대해서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노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트를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옵시디언으로 전향한 경향이 있습니다. 옵시디언은 개념과 생각 사이의 연결과 관계를 보여주는 지식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지도처럼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개념이 한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면 더 쉽게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옵시디언은 노트를 마크다운 형태로 로컬에 저장되어 100%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노트를 공유하거나 다른 앱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옵시디언을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죠. 옵시디언을 먼저 설치해야겠죠. 옵시디언이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달아뒀으니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운영체제에 대한 옵시디언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보관소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관소는 생성하는 모든 노트들이 포함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보관소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 줍시다. 보관소의 이름은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괜찮지만 나중에 CMD나 쉘 환경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치는 옵시디언을 보관할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바탕화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는 폴더를 생성했고 보관소 이름을 옵시디언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첫 옵시디언 저장소를 만들어 봅시다. 이후에 옵시디언을 들어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드바에는 보관소 안에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아직 노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Ctrl 플러스 N, 맥 사용자의 경우 CMD 플러스 N을 누르거나 사이드바 좌측에 새로운 노트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첫 줄은 노트의 제목이 되고 파일 이름으로 설정이 돼요. 옵시디언은 마크다운을 지원하기 때문에 헤더, 목록, 링크, 이미지, 유튜브 동영상, 인베디드까지 가능해요. 작성을 해볼까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첫 줄은 우리의 제목이자 어떤 자료가 저장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게, 일단은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헤딩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큰 헤딩, 작은, 중간 헤딩, 가장 작은 헤딩, 다음과 같이 타이틀들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고, 오더 리스트라고 숫자가 붙여진 리스트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드체도 작성할 수가 있고, 이탈릭체, 다음과 같이 이탈릭체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옵시디언 자체는 마크다운 문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크다운 문법을 알고 계시면 좀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노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슬래시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이거를 옵시디언에서도 뭔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시디언 같은 경우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내가
뭐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노션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뭐 내가 옵시디언을 작성할 때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노트 사이에 링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지식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고, 하나의 긴 파일에 모든 것을 담는 대신 핵심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핵심 노트에는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어야 되며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예를 들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해당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정보를 작성하고 각 자료구조의 종류에 대한 노트를 생성하고 싶다면 각 종류를 괄호 2개로 감싸주면 해당 로크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1, 2, 3 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1, 2, 3이라고 하면 여기 링크가 생성이 됐죠. 얘를 누르면 1, 2, 3 이라는 노트가 또 생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노트에 대해서 링크를 생성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과 같이 여러 자료 구조에 대한 링크를 통해 노트를 생성해둔 상태에서 해당 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 뷰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 구조에 대해서 여러 자료 구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한번 해보시자면 지금 저는 제목이라는 타이틀에 1, 2, 3이라는 노트를 연결을 해둔 상태예요. 좌측에 이 그래프 뷰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러한 자료 구조 그래프도 만들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하나의 머신러닝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게 옵시디언이라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교환에 조금 담아뒀는데 이거는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교환을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딩, 본문, order list, 그 다음에 인용문, 체크박스에 대해서 교환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작성을 해뒀으니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란 기능이 있어요. 옵시디언의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에요.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옵시디언 사용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요. 다양한 플러그인들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 만한 여러 플러그인들을 교환에 조금 작성을 해뒀고, 제가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노션에 지금 강의 교환에 작성을 해뒀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여기는 MakeMD와 옵시디언 Git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MakeMD 같은 경우는 옵시디언의 외형을 노션처럼 바꿔주는 플러그인이에요. 하나의 노트에 이모지, 프로퍼티, 배경 이미지나 마크다운을 사용할 때 단축키 등을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옵시디언 Git이라는 건데, 옵시디언을 여러 로컬에서 사용하거나 백업하기 위해서 GitHub라는 저장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GitHub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커밋하거나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GitHub가 없는 분들도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나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서 옵시디언을 다른 로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플러그인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2개를 되게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MakeMD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것들을 뜨게 해주는 플러그인이고, 옵시디언 Git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한번 보시면 내가 자동으로 커밋을 할 건지 푸시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고, 스테이징 할 때 커밋의 간격은 얼마나 하고 얼마나 간격으로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할 거며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커밋을 할 건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플러그인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한번 보시면
한번 탐색을 해보면 정말 지금도 1347개나 되는 플러그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내가 뭔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로 무료예요.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트 앱을 쓰더라도 믿을 만한 체계화 방법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트가 지저분해져 못 쓰게 되고 내가 잘 쓰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다른 노트 앱을 이동하거나 더 나은 템플릿을 찾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파라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탑다운으로 노트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 중 하나예요. 이는 단순히 노트뿐만 아니라 삶을 체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라라는 방법론을 오늘 자세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는 해외 생산성 인플루언서인 티아고 프로테가 창시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트 앱을 쓰든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 방식입니다. 이런 파라 방법론의 핵심 철학은 노트의 분류를 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 노트 앱을 사용하신다면 노트는 대부분 주제 단위로 묶여 있을 거예요. 아래는 제가 지금까지 노트를 정리했던 방법인데 정말 주제별로 정리를 해둔 상태예요. 위를 보면 이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과목별 혹은 주제별로 노트를 종류를 분류를 했어요. 파라는 이러한 개념을 깨고 노트를 주방과 같이 분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과일, 식기, 재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물건들을 배치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내가 요리에 필요한 요리 재료, 식기, 도구들을 내 손 근접하게 두고 필요 없으면 저기 멀리 치워버리기도 하죠. 파라의 노트 분류 기준은 부엌과 같이 행동에 맞춰 분류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진과 같이 P, A, R, A로 저장한다고 해서 파라라고 불려요. 각각은 프로젝트, 에어리아, 리소스, 아카이브로 나누는 거예요. 이 자세한 거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목표와 데드라인이 명확하게 된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는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된 노트들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프로젝트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이사, 블로그글 작성하기, 이직, 여행 계획 등이 존재해요. 앞에서 공통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들은 목표와 데드라인이 명확한 것들이며 평생 동안 진행할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단기간에 뭔가 한다는 것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속하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책임의 영역이에요. 에어리아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돈, 집, 차량, 가족 등이 이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목표나 데드라인이 없을 거예요. 평생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죠. 평생 건강해야 되고, 평생 돈을 벌어야 되고, 평생 살 집을 구해야 되고, 평생 타고 다닐 차량을 구매해야 되고, 나와 평생 함께할 가족들을 신경을 쓰는 것. 즉, 꾸준히 신경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특정한 목표나 데드라인이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개발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지식 같은 것들도 저는 에어리아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라는 것이 있는데 리소스는 말 그대로 자료의 모음입니다. 목표나 데드라인도 없고 책임질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쓸 법한 자료들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들이나 아니면 간단한 알고리즘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소스에 저장을 하고 가끔 꺼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카이브인데 아카이브라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노트들의 모음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그런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삭제하진 않고 보통 폴더에 저기 치워놓거나 하잖아요. 이러한 완료된 프로젝트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에어리아 그리고 관심에서 사라진 리소스 등은 이런 노트들이 당장은 쓸모없더라도 아카이브에 저장해 두면 언젠가는 쓸모있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전에 이런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거 어딨지? 하지 않고 그냥 아카이브를 들어가서 예전에 있는 프로젝트 단위의 폴더를 들어가서 노트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노트의 위치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방금 아카이브의 설명처럼 필요가 없어진 노트는 모두 아카이브로 이동하게 되며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평생 책임져야 할 것이 되었다면 에어리아로 이동하게 돼요.
이에 대해 언제 노트를 옮기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옮길 필요가 있을 때 옮기면 돼요. 파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엌처럼 노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두고 재료나 식기를 옮기진 않잖아요, 부엌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고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파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하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노트를 분류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노트를 찾기가 쉬워져요. 또한 내가 노트를 작성하면서 해당 노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나중에 해당 노트를 안 보게 되고 방치하게 되겠죠. 이러한 파라의 분류 자체가 삶을 체계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 내 삶 자체에 대한 대시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적으로 노트를 옮기는 방식은 노트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여들겠죠. 내가 막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뭔가 노트에 대해서 크게 변동할 게 있으면 싹 다 복사해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귀찮음을 덜어준다는 거죠. 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메모 방법이에요. 제텔카스텐 메모법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니콜라스 루만 교수에 의해 제안된 개인 지식 관리 방법이에요. 제텔카스텐은 독일어로 종이 상자라는 뜻이며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작은 인덱스 카드에 하루 평균 6개의 메모를 하고 종이 상자에 각각 분류해 넣었다고 해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생 60권 이상의 책과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사후에도 종이 상자에 남아있는 메모들을 바탕으로 저서가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텔카스텐 메모법의 힘은 메모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메모를 함으로써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을 하고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며 발전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모법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참고 문헌 노트, 독서 노트라고 하는데 저는 임시 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부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부분, 글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메모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임시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말로 풀어서 작성을 해야 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에서 어떤 걸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쭉 쓰는 게 아니라 이날 수업에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더라 라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 노트들이 모이면 연구 노트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제텔카스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성한 노트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임시 노트들이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본인의 지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내가 알고 있던 것 기반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존의 노트가 연구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새로 도출해낸 아이디어가 연구 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노트들, 임시 노트들과 연결을 시키거나 기존에 있던 연구 노트들과도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연구 노트들이 모이다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구조에 맞춰서 연구 노트를 배열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스, 목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내가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론 또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별로 보관했던 연구 노트들을 나중엔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 잡고 구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연구 노트들을 뼈대로 삼아서 초고를 작성하고 첨상을 통해서 글을 완성하게 됩니다. 옵시디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제텔카스텐 메모 방법을 구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저기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위에서 확인했던 대로 옵시디언은 노트 간의 링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노트는 다른 노트와 연결될 수도 있고 지식의 네트워크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시디언에서는 노트들을 유연한 구조로 저장할 수 있으며 그래프 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노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각 노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제텔카스텐 방법을 어떻게 옵시디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옵시디언을 다음과 같이 세팅한 상태입니다. 보관서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파라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젝트, 에어리아, 리소시스, 아카이브 같은 디렉토리를 생성해주고 제텔카스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임시 노트 저장소인 플리팅, 연구 노트 저장소인 리터레처가 존재합니다. 우선
최초의 임시 노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어요. 자료구조라고 12월 3일에 자료구조를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때의 그래프 뷰는 지금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된 상태예요. 지금 자료구조라는 노트 안에 스택, 큐, 배열, 링크드 리스트를 링크로 걸어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는 단순해요. 자료구조 안에 이런 자료구조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또 다른 날에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을 학습을 해서 다른 임시 노트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때 생각해보니까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배열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배열을 지금 자료구조 때 배웠던 배열 노트와 연결을 해둔 상태예요. 이렇게 연결해둔 상태에서 그래프 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보시면 내가 지금 배운 알고리즘에서 배열이 자료구조 때 배웠던 배열과 동일하네. 그러면 배열을 통해서 이 두 노트를 연결을 시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수업에서 라우터를 배우면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학습을 했는데 이때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가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 있네 하고 나 알고리즘 때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 배웠잖아 하면서 링크를 시켜준 상태예요. 이때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겠죠. 이제 뭔가 보이죠. 내가 2월 3일에 자료구조에서 배웠는데 배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는데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배열 사용하더라. 그런데 이런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쓰이더라 라는 이런 추론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결되는 게 보이죠. 옵시디언을 사용할 때 지식을 연결시켰다는 의미가 위와 같아요. 하나의 지식은 다른 지식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 임시 노트가 모였으니까 연구 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연구 노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도 기존의 노트와 링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링크 시키는지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언제 배웠던 이거에서 사용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도 노트 간 링크를 통해서 해당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작성해 둔다면 이를 나중에 확인할 때도 편해요. 최종적으로 연구 노트를 작성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글은 이러한 임시 노트들에서 왔으며 임시 노트들은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이러한 글 작성했으면 이제는 분류를 할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은 저는 평생 안고 가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아에 저장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만약에 제가 비전공자고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과목을 순수 흥미로만 느끼는 경우에는 리소스에 저장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나중에 이러한 지식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아카이브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시디언을 완전히 사용을 했을 때 그래프 뷰를 보시자면 저도 사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시자면 저는 더 이상 머신러닝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카이브에 저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관리를 하고 이를 아카이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깃허브 얘기를 했는데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 거의 10분마다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옵시디언을 사용하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자료 노트들을 저장을 하고 백업할 수 있으며 다시 불러오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옵시디언을 자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파라 방법론은 우리의 업무와 학습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제텔카스텐 시스템은
지식의 깊이와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두 방법론을 옵시디언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분산된 정보를 유의미한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우리 창의적 작업과 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 방법론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자원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제텔카스테는 우리가 생성하는 각각의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그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옵시디언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강력한 플랫폼이자 툴입니다. 이러한 도구와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학습을 극대화하며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쌓고 연결하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2의 두뇌를 얻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그 가치가 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옵시디언 강의 윤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